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모두 석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 딸과 장영필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외에 제3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수사본부가 이춘재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눈앞에서 유력 용의자를 놓친 건데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깃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 석쇠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철근 석쇠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 석쇠, 제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에이를 진행하게 된 동정민입니다. 첫 소식은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솔 기자, 압수수색이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건 조 장관이 법무부로 출근한 바로 직후인 오전 9시쯤입니다. 조 장관뿐 아니라 가족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확보할 자료가 상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전쯤엔 검찰 관계자 2명이 압수수색용 박스 3개를 추가로 들고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오후 6시 반쯤 퇴근길에 올랐기 때문에 자택에서 검사와 마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택 안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모 씨가 함께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첫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조 장관의 집 앞에는 취재진뿐 아니라 주민,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1인 시위자와 개인 방송인들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검 기자, 그럼 이제 검찰이 피의자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 아니라 사실상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등의 조 장관이 개입한 단서가 확보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재산관리인에게 건넬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죠. 또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만큼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처럼 조 장관 자택에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충북대, 아주대, 연세대 등 대학도 동시에 벌어졌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조 장관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대학도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가 압수수색의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아주대 로스쿨 교학팀에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이곳에 지원했을 때 제출한 입학 서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 아들 입학 서류 보러 오셨어요? 2013년 7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아들은 4년이 지난 뒤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다른 학생과 양식이 달라 허위 증명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로스쿨 지원을 할 때 해당 서류들도 함께 제출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들이 지원서를 냈던 충북대 로스쿨과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9년 입학 지원서를 내던 이화여대 입학처에도 검찰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딸에게는 어머니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기 전에 입시 비리와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논란이 될 채널A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한 하드디스크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는데
그동안 보도되어 왔던 조 장관의 딸, 그리고 장영표 교수의 아들 외에 또 다른 이름의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는 모두 3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 그리고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명의의 증명서 외에 1장이 더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한영외고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남학생이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의 딸과 한영외고 동기의 스펙 포마시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조 장관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접 연루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검찰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증명서 3장이 2009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양식이 거의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서울대 증명서들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깊다는 바로 이 인물. 채널A 취재 결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에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법조인 A씨의 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 장관과 미국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조 장관의 딸과 동갑으로 증명서 발급 시점인 2009년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 가족과 왕래하며 가깝게 지낸 건 맞다면서도 아들의 서울대 인턴 활동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데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아이는 검찰은 증명서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에게서 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이 셀프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오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압수수색을 비판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감싸던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만 검찰 수사에 대한 바람을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첫 압수수색 이후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난했던 것과 다른 반응입니다.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나 특수 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조 장관 수사가 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조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했던 대한정치연대도 비판에 가세했지만 정의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민주당 당원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조국 장관 사퇴를 언급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 장관을 감싸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각종 의혹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대한 선택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있습니다. 조 장관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개혁은 더 강한 사람을 앉혀 밀어붙이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의원을 옹호하는 글도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문 대통령을 만든 촛불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는 글이 대다수지만 추석 이후 조 장관과 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당원들의 민심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원외위원장은 지역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조국 사태까지 겹쳐 내년 총선 승리는 생각도 못할 지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시국 선언도 이어집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들에 이어서 의사들까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한 의사들은 조국 장관의 퇴진과 함께 조 장관 딸의 퇴교까지 촉구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이상 예비 의료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한 시국선언에 동의한 의사가 닷새 만에 5,100명을 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정보와 의사 면허 번호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주최 측이 시국선언 관철을 위해 협회 차원의 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식 입장 표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윤리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당연하게 제기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서명도 오늘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시국선언문은 이번 주 목요일 변호사회관 앞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치주의를 사실상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그러한 수장이 온갖 비리와 위법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격한. 지난 14일 교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변호사 그리고 의사까지 조국 장관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를 모두 언론에 알리는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인이라지만 조사받는 시점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섰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주칙에 의하면 공적 인물인 당사자만 공개 소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 법무부 준칙에 정한 공적 인물이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에 포함돼서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생중계 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은 공적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대신 검찰은 언론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경우에 도리어 특혜 소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소환 장면을 공개한 사람.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나 그 딸 정유라 씨가 대표적입니다. 또 지금 검찰청사 앞에는요, 이렇게 대다수 언론이 정 교수 소환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대기 중인데요. 검찰도 정 교수를 소환한다면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현관을 통해 오도록 할 방침인 만큼 취재진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은 아니지만 포토라인에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조국 가족 펀드 운영사 코링크가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기업 이런 딱지를 받고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을 줄줄이 따냈습니다. 야당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는 2016년 5월 코링크로부터 1,000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A업체는 은평구와 관련 서비스 MOU를 맺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 등과 잇따라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당시 A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4억여 원 대출을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했는데 연체부도 등 금융불량거래기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겁니다. 2016년 10월 당시 A업체의 신용등급은 CCC-로 입찰 경쟁을 했다면 신용평가는 사실상 최하점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신용도에도 각종 사업수주에서는 승승장구한 셈입니다. 이곳이 등기상 기록된 이 업체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만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업체 rum을 다 제가 저희라서요. 사무실 사태. 조국 장관 같은 여권 실세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OU를 진행한 한 지자체는 강제성이 없는 계약이었고 A업체가 참여한 사업 수도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하루였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그 시점이 조국 장관의 출근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조 장관은 언제쯤 알았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은 출근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출근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로 출근하기 위해서 방배동 자택을 나선 것이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인데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을 출발하고 20분이 지난 오전 9시쯤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 9분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자택 압수수색 사실이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 시간은 조 장관이 법무부에 도착한 시간과는 불과 1분 차이입니다. 이 출근길 조국 장관의 입에서도 이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 압수수색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는 조 장관 이 점심 식사도 도시락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 취재진과 접촉을 최소화하려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검찰개혁 관련 업무 내용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로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이 사실에 주목하기도 하던데 뭐 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해석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이 검찰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 대통령의 순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주말이 아닌 평일 월요일 아침에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유의 현직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최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압수수색은 아무래도 이 법무부 장관 조국도 더 이상 수사선 밖에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이나 이 사모펀드 투자 개입 논란 등 조국 장관이 각종 의혹에 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검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명분을 확보했고 이 법원 역시 영장 발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제출을 미뤄왔었던 이른바 동양대 총장상 원본을 비롯해서 이 증권사 직원이 교체해준 것으로 알려진 PC 하드디스크까지 아무래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할 것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압수수색을 할 곳은 거의 다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검찰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오늘 진행했었던 압수수색 분석을 마치면 이 다음 순서로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죠.
이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갖가지 의혹의 가장 중심에 선 인물이죠. 더군다나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입니다. 신병 처리 결과가 수사 성패의 잣대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결판을 낼 공산이 크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뒤이어서 이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물론 조 장관 본인 역시도 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강의에서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류 교수의 연세대 강의도 중단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지난 19일 강의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 빗댄 류석춘 교수.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런 게 한 세가 없단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족대는 상황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 옛날에는 그렇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학생들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자 류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오해라면서 매춘이 아닌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해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가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역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류 교수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 도중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연세대도 문제가 됐던 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과목은 문제가 된 발전사회학 과목이야. 그 윤리인권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를 개시해서 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단계. 과거 논란이 됐던 류 교수의 발언을 제보받고 있는 연세대 총학생회는 오늘 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장제원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건 지난 7일.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장 씨가 사고를 내고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 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사고 뒤 현장에 나타나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지인에게 대가를 제공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친해서 대신 거짓 진술을 해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땡손이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다 잡았다 놓쳤다는 건데 그때 잡았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녀자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86년 9월 15일.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 4차례나 발생하자 당시 경기도 경찰국은 연쇄 살인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춘재도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화성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 몇 번이나 조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고도 13년이 지나서야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단정해 O형인 이춘재에게 오히려 탈출구를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도 풀어준 이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면서도 수사 기록이 15만 장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적 증거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부실 수사로 인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하면 이 몽타주 생각나시죠? 당시 이 몽타주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목격자 버스 안내양이 있습니다. 경찰은 7차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이 안내양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10차례 연쇄살인 사건 중 7차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 팔탄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54살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섰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 이제 수원에서 애들 이제 짜장집 도와주다가 이제 여기 오다가 나이도 많이 잡순 분인데 불안해서 날 그냥 밤이면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랬지. 7차 사건은 유일하게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화성과 수원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와 안내양으로부터 범행 직후 용의자가 버스에 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좀 나와 있고 그 당시 머리 방이 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녕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찌부러졌어 눈이. 특히 7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것과 동일한 DNA가 검출된 만큼 이들이 목격한 용의자가 이춘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기사 강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안내양이 이제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겁니다. 취재팀은 안내양이 일했던 버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괜찮아요. 어떻게 찾아볼 지금 다 꼴에 들어가고 지금 마지막 다 돼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면서도 당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접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이춘재를 접견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또 다른 친구는 노래를 부르는 충격적인 영상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여학생이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지만 욕설과 폭행은 계속됩니다.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해 학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06년생 집단폭행이란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지난 토요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루 뒤인 어제 오후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2006년에 태어난 중학교 1학년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 교제 문제로 약간 다툼이 있었나 봐요. 가해자들이요? 때린 사실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들은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노래방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상해 혐의가 인정돼도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형사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뉴스A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김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그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륙하면서 이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다행히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를 굽는 석쇠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부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철근 석쇠라는 걸 취재하고 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최근 철근으로 만든 석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식약처에서 판매 유통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철근 석쇠가 있는지, 과거와는 뭐가 다른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한 고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석쇠가 나왔는데 문제가 됐던 그 석쇠고 공사장에서 집 지을 때 쓰는 그 철근 모양 그대로 용접만 해서 만든 그 석쇠거든요. 자, 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공사용 철근과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철근 석쇠에 고기를 한번 구워봤습니다. 고기를 볼수록 한 거 같은 게 나오는데 고기가 타는 게 아니라 철근의 그을려진 게 나와요. 철근의 그을음은 왜 달굴수록 더 심해졌고요. 이게 중공정이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철 소재가 부식이 쉽기 때문에 철근에 묻어있던 이물질까지 고기에 쉽게 달라붙었습니다. 이 철근의 색이 가운데 있는 철근은 많이 까맣게 됐고 코팅이 벗겨진 것 같아요. 물건 안 나가서요. 괜찮아요. 시간이 갈수록 철근은 점점 새까맣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직원이 다가와 석쇠를 물티슈로 문질러서 닦아주는데요. 티슈로 닦아준다기 쇠 자체가 철근으로 만든 석쇠, 조리도구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철근 석쇠는 여전히 많은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얘는 당신의 기름을 다 넣어줘야 돼요. 이건 팍팍 깎일 수가 없는 재질이라서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듭니다. 식당에서는 석쇠에 기름을 발라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녹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라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안전해요. 예전에 중금속 리퀴에서 검출된다고 나왔었어요. 뼈감치는 데 있었는데 세척과 관리조차 어려운 철근 석쇠,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염려가 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 식당 직원도 이 철근 석쇠에서 니켈이 나왔었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이 의아해요. 네. 저런 석쇠를 지금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저런 석쇠를 누가 만들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주문 제작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철근 석쇠는 주문만 하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오는 거지. 이것도 연탄구리하고는 안 되거든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할 때만 잘라다가 용접해갖고 나가는 작업을 쉽게 부식되어 녹이 올라오는 철 소재. 하지만 제조 과정에 별다른 처리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그게 없지. 이거 철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녹나니까 이거 닦아서 기름을 먹여놔야 돼. 저렇게 녹이 슬면 식당에서도 불편할 텐데 굳이 철근으로 만든 석쇠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인리스 석쇠에 비해서 일단은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가 더 빨리 구워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고기가 익을 때 저렇게 석쇠 무늬가 생기다 보니 네. 더 먹음직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저런 모양이 맛있어 보이기는 한 것 같은데 건강에는 어떨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선 철근을 조리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쓰는데 그래서인지 고기를 구울 때도 이물질이 많이 묻어 나왔습니다. 녹슨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섭취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신경학적 질환, 과잉행동장애, 고혈압, 그다음에 뭐 유산이라든지 불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만지는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속재 조리도구에 대한 규정은 중금속 성분 검출 기준만이 정해져 있을 뿐 재질, 포장,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낮에 하늘이 빨갛게 변하는 붉은 하늘 이런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지옥처럼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발생하는 노을과 달리 마치 붉은 렌즈를 낀 듯 한낮인데도 모든 사물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이른바 붉은 하늘 현상이 목격된 건 2달째 진행 중인 산불 때문입니다. Sampah apinya mulai kebakarnya dari sampah, jadi meluas sampai banyak terbakar. 보르네오 섬 등의 열대우림이 불에 타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시작된 화마는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을 태웠습니다. 오랑우탄 같은 야생동물들은 위험에 처했고 섬 곳곳에 있는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sedih karena tidak dapat belajar sama guru dan teman-teman. 심지어 산불 연기는 국경까지 넘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로까지 퍼졌습니다. 今天不是特别好吧？看这个，你看这个雾霾比较严重啊。完了以后，再就是这个你这个空气闻到就能闻到有这种就是烧东西那个味道，你知道吗？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한 산불을 잡기 위해 진화의 총력전을 펴는 한편 방화범들에 대한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지난 4월부터 병사들에게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작용이 꽤 큽니다. 병사들의 스마트폰 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가를 나온 장병들은 휴대전화 사용 이후 병영 내 불법 도박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동기대 등으로 그 안나파라 이제는 여기가 있죠. 옆에서 못하는 거와 일단 내가 버리긴 보니까 월급이 얼마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육군 병사들의 불법 도박 적발 건수는 352건. 특히 지난 4월 전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적발 건수는 급증합니다. 시행 첫 달 36건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점차 늘더니 시행 5개월 만에 모두 277건이 적발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전인 2017년 한 해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81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하지만 군은 일부의 문제라며 기강 해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새로워진 뉴스데이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랑야랑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어떤 코너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야 정치권의 뒷얘기를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남자의 속마음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임종석 쪽에서의 반응은 흐흐 난 거꾸로인데 난 국민 여론을 받아주는 게 좋았다는 생각, 젊은이들 위로해주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직후에 임 실장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조국 장관 임명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잘된 일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임 전 실장의 답이 아까 들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의 뜻과 반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확인이 된 겁니까? 예, 이 문자를 처음 공개한 건 강용석 전 의원이죠. 이후에 여러 차례 임 실장한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됐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에 가까운 측근들을 통해서 그것은 임 전 실장의 생각이 맞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좀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것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문자 내용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상황을 예측한 걸까요? 그가 청와대를 떠날 때 남긴 마지막 고별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임 전 실장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그리운 취임사. 네, 조 장관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이 취임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엔 이것으로 종결, 물음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공방전 얘기 같은데 무엇이 종결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홍 전 대표 여러 차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들의 이중국적 여부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중국적이 아니라니 환영한다 이러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홍 전 대표가 며칠 사이에 입장을 바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나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합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니라는 물증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1997년생인데 논란이 된 미국의 산후조리원은 2000년대 문을 열었으니 당연히 그것은 가짜 뉴스다. 그러면 원정 출산을 한 적이 없으니까 결국 이중국적도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 전 대표가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아무래도 당내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 원내대표가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자기가 출산했다 이 기록을 공개하면 깔끔히 끝날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해서 나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원내대표에겐 이겁니다. 지금 당장 출산 기록을 공개해도 또 가짜뉴스가 나온다. 그러니 특검을 하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첨단 드론 기술, 테러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그래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막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진행된 시험 현장을 홍유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을 파괴한 드론 테러. 1급 국가보안 시설인 국내 원전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원전 근처에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이 1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방호 장비 성능 검증 시험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한 드론 탐지 장비가 원전 옥상에 설치됐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상공에서 원전을 향해 날아오는 드론. 장비 모니터에 드론의 모델명과 고도, 속도, 조종자의 위치까지 표시됩니다. 파악한 불법 드론의 정보로 이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제민건이라는 전파 교란 장비입니다. 위치가 파악된 드론을 향해 쏘면 전파가 방해되는 건데요. 드론이 격추되거나 강제로 착륙하게 됩니다. 총 3가지 시나리오에서 13번의 비행을 진행했고요. 탐지와 그리고 무력화가 예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검증 기간 동안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도 도입됩니다. 드론 방어 장비에 대한 성능이 확인되면 관련 법 규정 등을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주요 시설을 잘 지켜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은 서늘함 대신에 선선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 가을이 깊어져감이 느껴지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쯤 낮아져 대관령은 5도까지 내려가겠고 그 밖의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껑충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얇은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깨끗하다는 보실 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거닐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에도 비의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 뉴스A가 주목하는 뉴스는 민주당 의원총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지키기에서 벗어나 출구 전략을 찾는 모습을 보일지 의총 현장 열심히 취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